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가져왔고요.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이라는 책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지 않은 책 중에 한 권이라서 이걸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도 즐겁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침 식탁에 앉은 셰퍼드 박사. 페러스 부인은 9월 16일 목요일 밤에서 17일 새벽 사이에 죽었다. 나는 17일 금요일 아침 8시에 불려갔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녀가 죽은 지 이미 몇 시간이나 지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9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갖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연 다음 이른 가을 아침의 한기에 대비해 입고 나갔던 가벼운 외투와 책모자를 걸면서 일부러 현관에서 잠시 미적거렸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꽤 신경에 곤두서고 불안한 상태였다. 당시 내가 그 후 몇 주에 걸쳐 일어나게 될 일을 예견하고 있었노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분명 그렇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본능은 내게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왼편에 있는 식당에서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캐롤라인 누이의 밭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제임스, 너냐? 그녀가 소리쳤다. 불필요한 질문이었다. 나 아니면 누구에게 있는가? 사실을 말하자면 내가 현관에서 잠시 지체한 것은 다름 아닌 누이 때문이었다. 시인 키플링이 말한 것처럼 인도산 족제비인 몽구스가의 좌우명은 가서 찾아내라이다. 만약 캐롤라인 누이에게 맞는 문장을 고르라면 난 틀림없이 뒷발로 일어선 몽구스 현상을 권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좌우명의 첫 부분은 빼야 할지도 모르겠다. 누이는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랬다. 마을의 하인과 배달원들이 정보원 역할을 해주는 모양이었다. 누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퍼뜨리기 위해서였다. 그 점에서도 그녀는 감탄할 정도로 유능했다.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한 것은 사실은 누이의 그런 버릇 때문이었다. 내가 페러스 부인이 죽었다고 지금 누이에게 말한다면 1시간 30분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터였다. 전문가로서 내가 신중하게 처신하려 애쓰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누이에게 가능한 한 정보를 흘리지 않으려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물론 대개의 경우 그녀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실을 알아내고야 말지만 나로서는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페러스 부인의 남편은 1년여 전에 죽었다. 그런데 캐롤라인 누이는 아무 근거도 없이 페러스 부인이 그를 독살할 것이라고. 물론 대개의 경우 그녀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실을 알아내고야 말지만 나로서는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페러스 부인의 남편은 1년여 전에 죽었다. 그런데 캐롤라인 누이는 아무 근거도 없이 페러스 부인이 그를 독살한 것이라고 줄곧 말해왔다. 페러스 씨가 습관적인 과음으로 인한 급성 위염으로 죽은 것이라는 나의 일관된 답변에 누이는 코웃음을 쳤다. 위염과 비소 중독이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는 것에는 나도 동의하지만 캐롤라인의 비난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넌 그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있어. 그녀는 내게 줄곧 이렇게 말해왔다. 페러스 부인은 젊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의상은 단순했지만 언제나 잘 어울렸다. 하지만 파리에서 의상을 구입하는 모든 여자들이 그 때문에 남편을 독살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가운데 내가 현관에서 미적거리고 있자니 조금 더 날카로워진 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제임스? 들어와서 아침을 먹지 그러니? 지금 가, 누나. 코트를 걸고 있는 중이야. 내가 서둘러 대답했다. 그 시간이면 코트를 5벌도 더 걸었을 거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럴 만한 시간이었다. 나는 식당으로 가서 여느 때처럼 누이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달걀과 베이컨이 놓인 식탁 앞에 앉았다. 베이컨은 식어 있었다. 이른 아침에 전화가 오더구나. 캐롤라인 누이가 말했다. 킹스 패독에서 온 거였어. 페러스 부인 집 말이야.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애니가 말해주던데? 애니는 그 집 하녀였다. 좋은 아가씨였지만 수다쟁이였다. 잠시 말이 끊겼다. 나는 달걀과 베이컨을 먹었다. 누이가 길고 날렵한 코를 실룩거렸다. 뭔가에 관심이 끌리거나 흥분했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슬픈 일이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자다가 죽은 모양이야. 알아. 나는 이번에는 짜증이 나서 딱딱거리며 말했다. 누나가 어떻게 알아?
그곳에 도착할 때까진 나도 몰랐고 아직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애니라는 아가씨가 알고 있었다면 그 여잔 점쟁일 거야.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애니가 아니야. 우유배달부가 말해줬어. 페러슨의 요리사에게서 들었다고 하던걸? 단언하는데 누이는 정보를 얻으러 나갈 필요가 없다. 집안에 앉아있으면 정보가 그녀에게 온다. 누이가 말을 계속했다. 사망 원인이 뭐니? 심장마비? 우유배달부가 그 얘기는 안 해줘? 내가 비꼬는 어조로 물었다. 비꼬기는 캐롤라인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그녀가 대답했다. 그건 모르던걸? 캐롤라인은 조만간 그 내용을 듣게 될 터였다. 내게 듣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수면제 과용이야. 최근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은 모양이야. 캐롤라인은 즉각 반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부러 먹은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마.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은밀한 가운데 믿고 있는 어떤 사실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입 밖에 내면 이상하게도 화를 내며 그 말을 부정하게 된다. 즉각 분개한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또 그러네. 아무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건 말이야. 도대체 페로스 부인이 자살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아직 젊고 돈 많고 건강해서 인생을 즐기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과부가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돼. 전혀 그렇지 않아. 그 여자가 최근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너도 눈치챘을 거야. 지난 6개월 동안 줄곧 그래왔어. 그 여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 너도 방금 그 여자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잖아. 누나 생각엔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불행한 연애 사건이라도 있었다는 거야? 내가 차갑게 물었다. 누이는 고개를 저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야. 그녀가 아주 흡족한 어조로 말했다. 양심의 가책? 맞아.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독살했다고 한 내 말을 너는... 맞아.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독살했다고 한 내 말을 넌 결코 믿지 않았지. 이제 그런 믿음이 더 강해지겠는걸? 누나의 추론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걸? 살인 같은 걸 저지른 여자라면 충분히 냉혹해서 양심의 가책 같은 나약한 감상 따위 없이 구수학을 즐길 테니 말이야. 내가 반박했다. 캐롤라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여자들도 있겠지. 하지만 페러스 부인은 그런 여자는 아니었어. 그녀는 신경이 예민했지. 주체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남편을 없앴어. 그 여잔 어떤 종류든 고통이란 걸 참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애슐리 페러스 같은 남자의 아내로 산다는 건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테니까.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줄곧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 거야. 그 여자를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페러스 부인이 살아있을 때 캐롤라인 누이는 그녀를 딱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이제 그 여자가 더 이상 파리의 의상을 거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나자 누이는 연민과 이해라는 훨씬 부드러운 감정에 빠질 채비가 된 것이다. 나는 그 모든 추론이 너무 터무니없노라고 힘주어 말했다. 누이가 말한 것 중 적어도 일부에는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만큼 내 어조는 더욱 단호했다. 하지만 누이처럼 그저 어림짐작만으로 사태를 판단하는 건 정말 잘못이다. 나는 그런 종류의 일을 부추기지 않을 터였다. 누이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견해를 떠들어댈 것이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내가 제공한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터였다. 삶이란 정말이지 만만치가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두고 보면 알아. 10중 8구 그 여잔 모든 걸 고백하는 유서를 남겼을걸? 내 단호한 말에 대한 누이의 대답이었다. 그 여잔 유서 같은 건 남기지 않았어. 그런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날카로운 어조로 반박했다. 캐롤라인이 소리쳤다. 오, 그러니까 너도 유서를 찾아보긴 했구나. 내 생각엔 제임스,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너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넌 진짜 연기를 잘한다니까? 언제나 자살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하거든. 내가 설득력 있게 말했다. 검시가 있을까? 있을 거야. 거기에 모든 게 달렸지. 하지만 내가 우발적인 약물 과용이라는 진단을 내린다면 검시 같은 건 필요 없겠지. 넌 그렇게 확신하니? 누이가 기민하게 물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식탁에서 몸을 일으켰다. 킹스 에버스 사람들. 내가 누이에게 한 말과 누이에게서 들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우리 마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필요한 설명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우리 마을, 곧 킹스 에버스는 내가 생각하는 다른 마을과 아주 흡사하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크랜체스터다. 우리 마을에는
우리 마을에는 커다란 철도역과 작은 우체국과 2개의 경쟁적인 잡화점이 있다. 건장한 청년들은 일찌감치 떠나버려 마을에는 결혼 못한 처녀들과 은퇴한 장교들이 많다. 우리 마을의 취미이자 오락은 남 얘기하기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킹스 에벗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저택은 단 2뿐이다. 하나는 페러스 부인이 죽은 남편에게 물려받은 킹스 패도, 또 하나는 로저 에크로이드가 소유하고 있는 펀리파크. 전형적인 시골 대지주라고 할 수 있는 에크로이드는 언제나 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옛날에 유행하던 녹음이 울창한 시골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코미디 1막에 어김없이 등장해 런던으로 가겠다는 노래를 부르는 붉은 한색의 운동선수를 연상시키는 인물이다. 하지만 노래와 춤과 풍자가 뒤섞인 풍자극이 등장하자 그런 시골 대지주는 뮤지컬에서 퇴출되고 말았다. 로저 에크로이드는 물론 진짜 시골 대지주는 아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는 크게 성공한 마차 바퀴 회사 사장이다. 나이는 50살가량으로 붉은 한색에 매너가 좋았다. 그는 교구 목사와 매우 친했으며 크리켓 시합과 청년단 상위군회를 돕기 위해 교구 기금에 많은 돈을 기부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개인적인 지출에는 몹시 구두쇠였다. 사실상 그는 킹스 에벗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로저 에크로이드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신보다 5, 6년 연상인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페이턴으로 자식이 하나 딸린 과부였다. 그 결혼 생활은 짧고 고통스러웠다. 간단히 말해 에크로이드 부인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녀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술 때문에 죽었다. 그 후 여러 해에 거쳐 에크로이드는 2번째 결혼이라는 모험에 뛰어들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첫 결혼에서 얻은 아이는 그녀가 죽었을 때 겨우 7살이었다. 이제 그 아이는 25살이 되었다. 에크로이드는 줄곧 그 애를 친자식으로 여겼고 그런 마음으로 그 애를 키웠지만 아이는 성격이 거칠어 의붓아버지에게 끊임없는 걱정과 어려움을 야기했다. 하지만 킹스 에버 사람들은 모두 랠프 페이턴을 좋아했다. 그는 정말 잘생긴 청년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언제라도 남 얘기를 할 태세가 되어 있다. 에크로이드와 페러스 부인이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처음부터 지켜보았다. 페러스 씨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친밀한 사이라는 사실이 더욱 눈에 띄었다. 그들이 언제나 거의 함께 있는 것이 눈에 띄었으므로 페러스 부인이 탈상할 무렵이 되자 온갖 추측이 나돌았다. 페러스 부인이 로저 에크로이드의 부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추측에는 타당성이 있었다. 로저 에크로이드의 아내가 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애슐리 페러스 역시 죽기 여러 해 전부터 술에 절어 살았다. 알코올 남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 2사람은 이전 배우자들 곁에서 당한 그 모든 고통을 벌충하기에 꼭 맞는 짝이었다. 페러스 부부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1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에크로이드를 둘러싼 소문은 오랫동안 있어왔다. 랠프 페이턴이 성장해 성인이 되기까지 에크로이드 저택에는 여러 명의 여자 관리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모두 차례로 캐롤라인 누이와 그 친구들의 열광적인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적어도 15년 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가 에크로이드가 자기 집 관리인들 중 하나와 결혼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관리인인 러셀 양은 5년 동안 잡음 없이 그 저택을 관리해온 당찬 여자였다. 전임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보다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그 집에 있은 셈이었다. 페러스 부인과의 연애 사건이 없었다면 에크로이드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으리라. 그 사건과 또 다른 일, 그러니까 과부가 된 에크로이드의 재수가 딸을 데리고 캐나다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일만 없었다면 분명 그랬으리라. 하지만 펄리파크에 거처를 정한 에크로이드의 가난뱅이 동생의 미망인 세실 에크로이드 부인은 캐롤라인 누이의 말에 따르면 러셀 양을 그녀의 본연 자리에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본연의 자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나로서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감은 기묘하고 불쾌했다. 내가 아는 것은 다만 러셀 양이 꼭 다문 입술에 신랄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것이 없는 기묘한 미소를 띠고 다니며 가엾은 에크로이드 부인에게 극도의 동정을 표한다는 것뿐이었다. 자기 아주버님이 선심에 목을 메고 있다는 셈이잖아요. 얻어먹는 빵이 오죽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살 수 없다면 저 같으면 정말 비참할 거예요. 페러스 부인과의 연애 사건이 들먹여졌을 때 세실 에크로이드 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에크로이드가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녀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했다.
페러스 부인을 만나면 에크로이드 부인은 감정을 과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나 호감을 표시했다. 캐롤라인의 말에 따르면 그게 다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킹스에버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런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에크로이드와 그의 연애 사건을 온갖 관점에서 토론했다. 그리고 페러스 부인의 그런 도식에 딱 맞는 사람들. 그리고 페러스 부인은 그런 도식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경쾌하게 결혼 선물을 의논하던 우리들은 갑자기 비극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일들과 다른 잡다한 문제들을 생각하며 나는 기계적으로 왕진을 계속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거듭 페러스 부인의 죽음을 둘러싼 수수께끼로 돌아간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만약 그랬다면 왜 그런 일을 하려는지 밝히는 몇 마디 말을 남겨놓았을 것이 아닌가. 내 경험상 여자들은 일단 자살해야겠다는 결정에 도달하면 대개 자신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치명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밝히고 싶어한다. 여자란 주목을 끌고 싶어하는 법이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일주일도 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때 그녀의 태도는 모든 면에서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그 순간 문득 그녀와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바로 어제 그녀를 보았다는 것이 기억났다. 그녀는 렐프 페이턴과 함께 걷고 있었고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렐프가 킹스에벗에 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그가 양아버지와 크게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는 거의 6개월 동안 이곳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그는 페러스 부인과 고개를 맞대고 나란히 걷고 있었고 그녀는 아주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처음으로 나를 휩쓸고 지나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여길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페러스 부인과 렐프 페이턴의 열띤 밀담은 나에게 불쾌한 충격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걷던 나는 로저 에크로이드와 부딪혔다. 셰퍼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났군. 이건 끔찍한 일이야. 그가 소리쳤다. 소식을 들은 모양이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두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살집 좋은 그의 붉은 뺨이 푹 꺼진 것 같았다. 평소에 유쾌하고 건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가 아는 것보다 사태가 더 끔찍하다네. 이걸 보게. 셰퍼드, 자네와 얘기를 해야겠네. 지금 길을 되짚어 나와 함께 갈 수 있나? 그럴 수 없을 것 같네. 아직 왕진 황자가 3명이나 남아있고 12시까지는 병원으로 돌아가서 진료를 해야 한다네. 그럼 오늘 오후는 어떤가? 아니,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게 낫겠군. 7시 30분에. 괜찮겠나? 괜찮네. 그 시간이면 갈 수 있네. 무슨 일인가? 렐프 때문인가?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나로서도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렐프가 자주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밖에는.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에크로이드는 멍한 눈길로 나를 응시했다. 나는 뭔가 지독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에크로이드가 그렇게 흥분해 있는 것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애매하게 되물었다. 렐프? 오, 아닐세. 렐프 때문이 아닐세. 렐프는 런던에 있다네. 빌어먹을. 노처녀 가넷 할머니가 이리로 오는군. 이 소름 끼치는 일을 저 여자에게 들려주고 싶진 않네. 저녁에 보세 셰퍼드. 7시 30분일세.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 자리에 남은 나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렐프가 런던에 있다니? 어제 오후 그는 분명 킹스헤벗에 있지 않았던가.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 일찍 런던으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에크로이드의 태도는 아주 다른 느낌을 주었다. 그는 렐프가 여러 달 동안 이 근처에 오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 내게는 그 문제를 더 이상 파고들 시간이 없었다. 가넷 할머니가 새로운 정보에 목말라하며 내게 다가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약적인 결론을 내릴 줄 아는 정확한 조준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런 능력이야말로 캐롤라인의 추리에 탁월한 점이었다. 가넷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질문을 퍼부어댔다. 가엾은 페러스 부인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여러 해 동안 약을 복용해왔다고 하더군요. 돌아다니며 그런 얘기를 하다니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지독한 것은 대개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말도 있잖아요. 에크로이드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약혼을 파기했다는 말도 들리더군요. 저는 그 증거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물론 이 사건에 대해 전부 알고 계시겠죠. 의사들은 언제나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줄곧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말과 함께 그녀는 그런 암시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기 위해 날카롭고 반짝이는 작은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다행히 오랫동안 누이에게 단련된 나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애매한 말로 대처할 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 경우 나는 질 나쁜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데에 대해 가넷 할머니를 치켜세웠다. 적절한 반격이 아닌가. 나의 반격에 그녀는 난감해하고 있었고 그녀가 정신을 수습하기 전에 나는 자리를 떴다. 생각에 잠긴 채 집에 돌아오자 환자 몇 사람이 진료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마지막 환자를 내보낸 다음 점심을 먹기에 앞서 잠시 뜰을 내다보던 나의 환자 한 사람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왔을 때 나는 조금 놀랐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없지만 러셀 양에게서는 무쇠 같은 외양 외에도 질병이 힘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에크로이드의 관리인인 그녀는 키가 크고 훌륭한 외모의 소유자였지만 그 모습에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녀는 엄한 눈길을 하고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만 듣고도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달아날 터였다. 러셀 양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세퍼드 선생님. 제 무릎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그녀의 무릎을 진찰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불필요한 일이었다. 애매한 통증에 대해 러셀 양의 설명은 너무 설득력이 없어서 그녀가 그렇게 성실한 여자가 아니었다면 꾸며낸 말이 아닐까 의심했을 정도였다. 페러스 부인의 죽음에 관한 정보를 내게서 얻어내기 위해 무릎이 아프다고 고의로 꾸며낸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한순간 뇌를 스쳤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점에서는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이내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도 방을 나가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그녀가 이윽고 말했다. 그건 그렇고 바르는 약을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약이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진 않지만요.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의무감에서 그녀의 말을 반박했다. 어쨌든 그 약이 해가 될 리는 없고 사람이란 자기 밥그릇을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 전 이런 약들을 모두 믿지 않는답니다. 약은 많은 피해를 입히죠. 코카인 중독의 경우를 좀 보세요. 늘어선 약병들을 깔보는 눈길로 훑어보며 러셀 양이 말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코카인은 상류사회에 널리 퍼져 있어요. 러셀 양은 분명 상류사회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녀와 논쟁을 벌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세요, 선생님. 약물에 중독되었을 경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뜬금없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 짤막하게 대답하자 그녀는 관심 깊게 들었다. 나는 그녀가 페러스 부인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면제로 예를 들면 나는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수면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대신 그녀는 화제를 바꿔 검사에도 밝혀지지 않는 독약이 있는지 그게 사실인지 물었다. 아, 추리소설을 읽고 계신 모양이군요.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추리소설의 요체는 희귀한 독약을 손에 넣는 것에 있죠. 남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들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독약을 화살같이 바른다더군요. 그 화살에 맞으면 즉사하는데 우리네 과학으로는 그걸 검출해낼 수가 없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나는 유감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마전속 식물의 즙으로 만든 쿠라레 같은 건 있지만 나는 그녀에게 쿠라레에 관해 길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녀는 또다시 흥미를 잃은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갖고 있는 독약 중에 그런 게 있느냐고 물었다. 없다고 대답하면서 나는 그녀에게 점수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진료실을 나가는 순간 점심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러셀 양이 과연 추리소설을 좋아할까 하는 의심을 품을 필요는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자기 방 밖으로 나와 잘못을 저지른 하녀를 야단친 다음 다시 들어가 편하게 앉아 7번째 죽음 수수께끼 같은 책을 집어든다고 상상하자 나는 무척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은 평소보다 분량이 조금 길게 나왔는데 괜찮으실까요? 애들레이드 살인사건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라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도 모두 다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끝까지 달려봐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